여기 자가 있습니다. 이걸 1cm라고 한다면요. 이 안에는 약 1억 개의 수소 원자를 일렬로 쭉 늘어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죠. 수소 원자 중앙에는 원자 크기의 1만 분의 1에 불과한 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핵보다도 10억 분의 1이나 작은 어떤 점이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직관적으로 와닿는 크기는 아니지만 엄청나게 작다는 것만은 알 수 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137억 년 전 갓 태어난 우주의 크기였습니다. 수천억 개의 은하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재료가 이 공간 속에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우주는 3mm 정도까지 갑작스럽게 커졌다가 이후로는 좀 더 천천히 팽창하며 지금에 이르렀죠. 우리는 이것을 빅뱅이라고 부릅니다. 빅뱅이 막 일어났을 때 우주에는 뜨거운 에너지가 가득했습니다. 에너지로부터 입자와 반입자가 쌍으로 태어났고 둘은 충돌하면 소멸해 에너지로 되돌아갔습니다. 이것을 쌍생성, 쌍소멸이라 합니다. 우주의 크기가 3km에 이르렀을 때 쌍생성과 쌍소멸의 균형은 깨졌습니다. 10억 번의 쌍생성과 쌍소멸이 일어날 때마다 반입자 하나가 입자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아직 잘 모릅니다. 어쨌든 이런 일은 일어났고 9억 9,999만 9,999개의 입자와 반입자가 사라지는 상황에서도 2개의 입자는 살아남았습니다. 우주가 3천억 킬로미터까지 커졌을 때 이렇게 차곡차곡 쌓인 입자들은 양성자와 중성자를 이뤘습니다. 38만 년 뒤 양성자는 전자를 붙들어 수소가 되거나 다른 양성자, 중성자와 결합해 헬륨이 되었죠. 극히 소량이긴 하지만 리튬과 베릴륨도 탄생했습니다. 이 무렵 광활한 우주 공간에는 75%의 수소와 25%의 헬륨, 미미한 존재감의 리튬과 베릴륨이 골고루 퍼져 있었는데요. 하지만 완벽하게 골고루는 아니어서 어떤 구역은 다른 구역보다 밀도가 좀 더 컸습니다. 밀도가 큰 구역은 작은 구역보다 더 강한 중력이 작용해 더 많은 원자들을 끌어들였고,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밀도가 큰 구역과 작은 구역의 차이는 더 벌어졌죠. 빅뱅 이후 1억 년, 밀도가 충분히 커지자 특별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4개의 수소 원자가 융합해 하나의 헬륨 원자로 변하면서 엄청난 양의 열과 빛을 방출했던 겁니다. 이 현상을 핵융합이라고 하는데요. 이 핵융합이 연달아 일어나는 고밀도의 공간을 우리는 별이라고 부릅니다. 별은 한평생을 불안정한 평형 상태 속에서 살아갑니다. 중력은 원자들을 자꾸 안으로 잡아당기고 핵융합의 결과로 발생하는 에너지는 원자들을 자꾸 밖으로 밀어내려 하죠. 대부분의 별은 이 두 개의 힘이 균형을 이룬 상태인데 별이 연료로 사용하던 수소를 소진하고 나면 상황이 바뀝니다. 미는 힘이 사라지기 때문에 당기는 힘이 우위를 점하면서 별의 중심부가 급격하게 수축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심부의 밀도는 더 커져서 수소뿐만 아니라 헬륨까지 합성할 수 있는 상태가 되죠. 헬륨을 연료로 삼아 탄소와 산소를 만들고 그러다 헬륨마저 소진하면 대부분의 별은 쓸쓸하게 죽음을 맞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큰 별들은 중력이 너무나 큰 나머지 또 다른 핵융합을 진행할 여력이 있습니다. 이들은 탄소와 산소를 연료로 삼아 네온, 마그네슘, 규소 등 보다 무거운 원소들을 차례차례 생산해내며 여생을 불태우고 죽기 며칠 전부터는 철을 만든 뒤 장렬히 숨을 거둡니다. 그렇게 별의 중심부가 철로 바뀌고 나면 핵융합은 멈추고 대기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가 되었다가 폭발하면서 별이 그동안 열심히 생산했던 수많은 원소들을 우주에 흩뿌리죠. 우리는 이것을 초신성이라고 합니다. 이 폭발 이후 별의 중심부는 더욱 수축해 아주 무거운 중성자별이 되거나 더 무거운 블랙홀이 됩니다. 빅뱅 이후 약 90억 년 동안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별들이 이런 식으로 태어나고 죽으며 몇 세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약 46억 년 전 어느 날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곳 근처에서도 이름 모를 별 하나가 쓸쓸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 별이 죽으면서 우주 공간에 흩뿌린 잔해들 중 대부분은 다시 뭉쳐져 새로운 별이 되었죠. 우리는 매일 아침 이 별을 만납니다. 바로 태양입니다. 그리고 별의 잔해들 중 남은 것들은 각각 뭉쳐서 몇 개의 행성들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이 중 한 행성은 태양으로부터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아서 생명을 잉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 행성을 지구라고 부릅니다. 약 45억 년 전 지구가 막 태어났을 때만 해도 이곳은 지금과는 사뭇 다른 공간이었습니다. 바다는 펄펄 끓었고 암모니아나 메탄 같은 매캐한 가스가 가득했죠. 이곳에서 물 분자는 암모니아, 메탄과 만나 몇 종류의 아미노산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원시 바다를 부유하던 아미노산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 서로 연결을 거듭 보다 복잡한 단백질이 되었죠. 약 40억 년 전 이 단백질들 중 하나가 특별한 일을 했습니다. 스스로 갈라져서 후손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때 생명은 하나의 세포에 불과했고 극히 제한적으로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약 21억 년 전 다세포 생물로 진화하고도 한참 동안은 상황이 별반 달라지지 않았죠. 생명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도약 중 하나는 약 6억 년 전 신경과 근육 조직으로 움직이는 생명, 즉 동물의 등장이었습니다. 히드라나 해파리 같은 자포동물이 그들이죠. 이들은 먹고 소화하는 기본적인 생명 활동뿐 아니라 먹이를 찾고 포식자로부터 도망치는 등 적극적인 행동까지 했습니다. 그러려면 자신의 위치 변화까지 포함해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고 반응해야 했는데요. 더 많은 정보들을 처리하게 되면서 이전에 없던 새로운
기관이 발전합니다. 바로 뇌였습니다. 약 5억 년 전에 등장한 절지동물과 척추동물은 뇌와 함께 눈을 갖고 있었고, 뇌는 눈과 같은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자신을 둘러싼 세상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인식을 하기 시작했죠. 지금 우리의 의식에서 가장 밑바닥을 이루는 1단계 의식입니다. 뇌와 눈을 가진 동물들은 스스로 움직일 방향을 의식적으로 고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육지로 올라가길 선택했죠. 절지동물이 앞장섰고 척추동물이 뒤따랐습니다. 육지로 올라온 척추동물들은 눈 뒤에 난 구멍수에 따라 무국류, 단국류, 이국류 등으로 구분되었는데요. 약 2억 년 전 단국류에서 포유류가 진화해 나왔을 때는 공교롭게도 이국류에서 진화한 파충류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파충류가 바로 공룡입니다. 우리의 조상들, 그러니까 포유류는 포식자인 공룡을 피해 주로 밤에 활동해야 했는데요. 이것은 새로운 의식의 발견으로 이어졌습니다. 밤에 활동하는 생활이 1억 년 이상 유지되면서 포유류는 후각에 많이 의존하는 동물이 됩니다. 시각 정보와 후각 정보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릅니다. 눈으로 무언가를 볼 때는 주변에 뭐가 있는지를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무언가의 냄새를 맡을 때는 그럴 수 없죠. 친구와 적, 먹잇감의 냄새를 기억하고 있다가 지금 나는 냄새가 누구의 냄새인지를 알아내야 했습니다. 냄새는 종종 감정과 연결되었는데요. 적의 냄새를 불쾌한 감정과 친구나 먹잇감의 냄새를 즐거운 감정과 연결지으면 특정 감정이 떠오르는 것만으로도 별 고민 없이 즉각 행동에 옮길 수 있었죠. 그건 1단계 의식과는 또 다른 의식, 2단계 의식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었습니다. 약 6,600만 년 전 공룡이 멸종하자 비로소 포유류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포유류는 각기 다른 환경에 적응하면서 다양한 방향으로 진화했고, 그 중에는 유인원의 공통 조상도 있었습니다. 약 1,500만 년 전 이들 중 오랑우탄이 가장 먼저 갈라져 나왔고 고릴라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약 700만 년 전에는 공동 조상으로부터 인류와 침팬지류가 갈라져 나왔죠. 많은 학자들은 원래 이들이 아프리카 대륙의 삼림에서 살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은 나뭇잎이나 과일처럼 먹을 것이 풍부했고 육식동물로부터 공격받을 위험도 적어서 좋았죠. 그런데 아프리카가 점점 건조한 땅이 되면서 삼림의 크기가 줄어들자 상황이 바뀌는데요. 유인원들은 줄어든 서식지를 놓고 다툼을 벌였고, 그중 가장 힘이 약했던 집단이 소림으로 밀려났습니다. 이들이 나무가 듬성듬성한 소림에 적응하면서 인류로 진화했는데요. 약 700만 년 전 사헬란트로푸스 차덴시스, 약 600만 년 전 오로린 투게넨시스, 약 550만 년 전 아르디피테쿠스 카다바는 모두 소림을 중심으로 살았던 초기 인류들이죠. 그런데 아프리카의 건조화가 더 진전되면서 소림조차 초원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약 440만 년 전에는 초원 생활에 적응한 새로운 인류가 등장했습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입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화석을 보면 발바닥이 아치형으로 굽어 있는데요. 초기 인류의 발바닥은 그렇지 않았죠. 이런 아치형 구조는 발이 땅을 디딜 때의 충격을 흡수하고 땅을 뒤로 밀어내며 앞으로 나아갈 때 도움을 줍니다. 때문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초기 인류보다 두 발로 능숙하게 걸었으리라고 추정됩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속에는 아나멘시스, 아파렌시스, 아프리카누스 같은 여러 종들이 있었는데요. 이 중 약 270만 년 전에 등장한 아에티오피쿠스는 초원 생활에 보다 적응한 인류였습니다. 이들은 강인한 치아와 턱을 발달시켰기 때문에 흙이 섞인 뿌리나 덩이줄기도 씹어먹을 수 있었죠. 그런데 약 250만 년 전에 등장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가르이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들의 어금니와 턱은 점점 작아졌는데요. 대신 돌로 돌을 내리쳐 날카롭게 만든 석기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이런 석기를 올도환이라고 합니다. 석기는 채식 위주의 식사를 했던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게 본격적인 육식의 가능성을 열어준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사자 같은 육식동물이 동물을 사냥해서 식사를 마치면 이들은 몰래 다가가 석기를 이용해 뼈에 붙은 살코기를 발라먹었고, 뼈를 부숴 그 안에 들어있는 골수를 먹었습니다. 가르이로부터 석기와 육식이라는 유산을 물려받은 인류를 우리는 호모라는 속명으로 따로 구별짓습니다. 이때부터 뇌의 크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호모 하빌리스를 거쳐 호모 에렉투스에 이르면 뇌 용량은 850cc까지 확 커졌습니다. 믿을만한 동료를 구별하고 그들과 함께 사자가 남긴 고기를 훔치고 훔친 고기를 더 잘 발라먹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면서 인류의 뇌는 기존의 뇌를 감싸며 바깥쪽으로 점점 커졌고 결국 완전히 새로운 구조를 탄생시켰습니다. 이곳을 대뇌피질이라고 합니다. 약 190만 년 전에 등장한 호모 에렉투스는 발달된 인지 능력을 이용해 아슈리라는 더 정교한 석기를 발달시켰고 또 불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석기로 음식을 더 잘게 자르고 불에 굽기까지 하면 소화는 더 쉬워집니다. 이에 따라 뇌 크기가 점점 커졌을 뿐 아니라 장의 길이는 점점 더 짧아졌는데요. 이는 허리가 점점 날씬해졌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자 인류는 단순히 걷는 것을 넘어 초원을 달리는 사냥꾼으로 먼 거리까지 걷는 여행자로 변신했습니다. 약 180만 년 전 호모 에렉투스 중 일부는 동아프리카 일대를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현지의 기후와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다른 아종으로 진화해 나갔죠. 한편 아프리카에 남았던 호모 에렉투스는 약 70만 년 전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로 진화했는데요. 이들은 석기와 나뭇가지를 끈으로 묶어서 창과 화살을 만들었고 창을 던지거나 화살을 쏴서 큰 동물을 사냥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30만 년 전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 중 일부는 유럽으로 이주해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로 진화했고 일부는 아프리카에 남아 호모 사피엔스로 진화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 우리의 직계 조상들입니다. 호모 사피엔스는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보다 뇌 크기가 좀 작았습니다. 때문에 전체적인 성능은 좀 떨어졌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다른 점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이 형태입니다.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의 뇌는 이전의 인류들처럼 양옆과 뒤로 길었던 반면 호모 사피엔스의 뇌는 좀 더 둥글고 앞쪽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이곳은 고도의 정보 처리를 담당하는 전두엽이 위치한 곳입니다. 원뇌가 1단계 의식을, 포유류의 뇌인 되뇌 변연계가 2단계 의식을 발생시켰다면 인류의 뇌라고 할 수 있는 되뇌 피질, 그 중에서도 전두엽은 3단계 의식을 발생시켰습니다. 이 3단계 의식은 시간 속의 존재로서 자아를 인식했죠. 특정 기억에 스스로를 강하게 동일시함으로써 나라는 말끔한 자아 이미지를 만들어낸 겁니다. 나를 인식함으로써 너를 인식했고 우리를 인식했습니다. 그리곤 나와 너, 우리의 미래를 끊임없이 시뮬레이션했죠. 사냥할 때 전략과 전술을 짤 수 있게 된 겁니다. 나아가 우리를 초월한 존재, 이를테면 신 같은 것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의 발생은 호모 사피엔스로 하여금 시족 단위를 넘어 더 큰 협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우리의 경쟁력이 되었죠. 약 1만 2천년 전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고 기온이 올라가자 호모 사피엔스는 농경을 실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시도와 실패 끝에 약 6천년 전에는 수만 명이 밀집해 살아가는 최초의 도시를 발전시켰죠. 바로 여기서 우리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오는 느낌표가 떠오르는 콘텐츠를 만듭니다.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계시는 케이트님께서 마음의 미래편을 영어로 번역해주셨습니다. 또 한국외대 프랑스어 학부에 재학 중인 천송아님께서 커피 1편과 2편을 프랑스어로 번역해주셨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